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적금 부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아주 발칙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버리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주식이나 코인처럼 날려먹는 것도 아니고 원금 꼬박꼬박 지키는 적금이 왜 돈을 버리는 거야? 아,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잔인한 반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안전함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여러분의 돈은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행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할 수 없는 적금의 배신에 대한 과학적 증명입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평생 일만 하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이자율의 함정에 대해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은행 앱을 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맞아요. 바로 금리입니다. 와, 이번에 5%짜리 특판 적금 나왔대 하면서 달려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는 올라가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고장나서 온도가 미지근해요. 1년 뒤에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서 국물이 됐고 양도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아이스크림 100개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치는 형편없어진 거죠. 저축이 바로 이 고장난 냉장고와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를 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 식료품이나 외식 물가는 매년 5%에서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반면에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는 어떤가요? 높아야 3%에서 4% 수준이죠.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연 3% 적금에 넣었다고 칩시다. 1년 뒤에 이자가 30만 원 붙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5%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전에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1,05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통장에 1,030만 원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을 손해본 셈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주식해서 반토막 나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근데 문제는요, 적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주식은 올라갈 기회라도 있지만 물가보다 낮은 금리의 적금은 앉아서 코 베이는 게 확정된 미래거든요. 우리는 이걸 스텔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먹었던 국밥 한 그릇 가격, 그리고 지금 가격, 얼마나 올랐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적금 이자가 그 인상폭을 따라잡았나요? 막막하시죠?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배신은 우리가 받는 그 쥐꼬리만한 이자에서도 떼어가는 세금에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 장에서 그 더러운 숫자의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물가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깎인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떼어가는 세금이라는 녀석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땀 흘려 번 돈 저축해서 이자 좀 받겠다는데 거기서 또 뭘 떼어가? 아, 그 억울함 저도 100% 공감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우리가 은행 광고에서 보는 5% 금리는 사실 여러분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탕 100개가 된 선물 상자를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간에 배달원이 나타나더니 이거 내가 배달해줬으니까 수수료로 16개 가져갈게 라면서 상자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상자 포장지도 다 망가뜨려 놓고 말이죠. 기분이 어떠세요? 적금 이자가 딱 이 모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요, 우리가 받는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 합쳐서 무려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은행원이 축하드려요, 이자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건 84만 6천 원뿐이라는 뜻이죠. 15만 원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자, 실제 금액 계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좀 더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연 4% 금리의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1년을 부었다고 칩시다. 1년 뒤에 원금 1,200만 원에 이자가 세전으로 약 26만 원 정도 붙습니다. 와, 26만 원 공돈 생겼다 하고 좋아하시겠지만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실제로 받는 건 22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잔인한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 그 1년 동안 물가가 5% 올랐다면요? 여러분의 1,200만 원은 가만히 있어도 60만 원어치의 가치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자는 22만 원 받았는데 가치는 60만 원이 깎였다? 결국 여러분은 1년 동안 성실하게 적금을 부어서 38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제 주변에 정말 성실함의 끝판왕인 영자 이모 이야기예요. 이모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번 돈을 오직 적금에만 넣으셨죠. 10년 전 1억 원을 모으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모가 그 돈을 안 쓰고 계속 적금으로만 굴리셨는데 지금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1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아시고는 허무해하시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내 돈을 훔쳐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그럼 대체 돈을 어디다 둬야 하는 거야? 적금도 안 되면 다 위험한 거 아니야? 맞아요. 안전하게만 가려다가 가장 큰 위험을 만나는 게 바로 적금의 역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마이너스 실질금리라고 불러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어나는데 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기괴한 현상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나는 걸 원하시나요? 그 답이 후자라면 우리는 이제 적금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적금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구매력이라는 키워드로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3장에서 그 충격적인 격차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1억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와,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실하게 10년 동안 적금 부어서 만든 그 1억 원이 정작 10년 뒤에는 반쪽짜리 1억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숫자가 1억인데 왜 가치가 떨어져? 1억은 1억이지. 아,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긴 운동장 트랙 위에서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적금이에요. 아주 느릿느릿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트랙 자체가 고무줄처럼 뒤로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늘어나는 트랙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거북이가 10m를 전진했는데 트랙은 20m가 늘어났다면 거북이는 전진하고 있지만 결승선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의 화폐 가치 계산 자료를 보면요. 2014년의 1억 원과 2024년의 1억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20% 넘게 올랐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1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은 1억 2천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적금만 부었는데 내 돈의 5분의 1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자, 실제 금액 계산 한 번 더 해볼까요? 더 피부에 와닿게 짜장면 지수로 가봅시다. 2014년에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4,500원 정도였어요. 그때 1억 원이 있으면 짜장면을 22,000그릇 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 7,000원 시대죠. 지금 1억 원으로는 14,000그릇밖에 못 삽니다. 10년 사이에 짜장면 8,000그릇이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증발해버린 거예요. 제 아는 후배 김대리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진짜 적금 광이었거든요. 10년 전부터 나는 무조건 현금이 최고야 라면서 아파트 전세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적금에만 올인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 1억 원을 모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 전 1억 원이면 전세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아파트가 지금은 전세금만 3억 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김 대리는 1억 원을 모았지만 10년 전보다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와, 진짜 무섭다. 그럼 나는 10년 동안 뭘 한 거지? 근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적금에 돈을 묶어두는 동안 세상의 다른 자산들은 빛의 속도로 달려나갔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적금 대신 아주 소액이라도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나 땅을 샀다면 지금 여러분의 1억 원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잠이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안전한 가난의 늪에 빠지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은행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4장에서는 은행이 여러분의 돈으로 어떻게 배를 불리는지 그 잔인한 시스템을 폭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 장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꼭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바로 기회비용의 저주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원금이라도 지키는 게 어디야. 투자했다가 날리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그 걱정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이 투자를 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태풍이 올까봐 무서워서 항구에 닻을 아주 깊게 내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항구 안에 있으니 파도에 휩쓸릴 걱정은 없겠죠. 참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이 바깥 바다에서는 거대한 황금어장이 열리고 다른 배들은 만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얻은 대신 배로서의 존재 이유와 거대한 부를 쌓을 기회를 통째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내외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는 평균적으로 2%에서 3%를 맴돌았죠.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차이인지 보여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성실하게 모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연 3% 적금에 넣은 경우입니다. 1년 뒤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조금 붙고 이걸 10년 반복하면 세후로 약 1억 3,800만 원 정도가 모입니다. 두 번째, 연 10% 수익률을 내는 지수 펀드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똑같이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요.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입니다. 보이시나요? 단순히 적금이라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10년 만에 약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이 7천만 원이 바로 여러분이 지불한 안전세입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기회비용의 세금이에요. 제 주변에 정말 조심성이 많았던 이 과장 이야기예요. 이 과장은 10년 전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며 그 돈을 고스란히 정기예금에 묶어두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과장의 예금은 이자가 붙어 조금 늘었지만 그 사이 아파트 값은 3배가 올랐습니다. 이 과장은 원금을 지켰다고 안도했지만 사실은 10년 전보다 훨씬 가난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안전하게 가려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쭉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며 정지된 계단을 꽉 붙잡고 서 있는 거죠. 그게 과연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뒤처지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을 핑계로 미뤄왔던 투자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이 놓친 금액은 대략 얼마쯤 될 것 같나요? 이제 아시겠나요? 은행이 우리에게 적금을 권하는 건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잔인한 비즈니스의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5번째 장에서는 은행이 여러분의 돈으로 어떻게 배를 불리는지 그 비밀스러운 수익 구조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사거리마다 가장 크고 번쩍거리는 건물들, 대개 어느 회사 건물인가요? 네, 바로 은행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도 주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저렇게 비싼 땅에 건물도 올리는데 대체 돈을 어디서 벌어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적금 통장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푼돈을 모아 거금을 만들고 그걸로 아주 비싼 돈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은행이라는 거대한 돈 렌터카 업체에 여러분의 소중한 차, 돈을 아주 헐값에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차 빌려줘서 고마워요 라며 하루에 1,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차를 바로 옆 사람에게 하루에 1만 원을 받고 빌려주죠. 앉아서 9,000원을 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 수익의 핵심인 예대 마진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이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이익만 무려 34조 원이 넘습니다. 34조 원이라니 감도 안 오시죠?
이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인당 6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연 3% 적금에 넣었다고 칩시다. 은행은 1년 뒤 여러분에게 이자로 약 2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 1천만 원을 가만히 금고에 둘까요? 절대 아니죠. 그 돈을 바로 옆에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 6%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자에게 60만 원을 받겠죠. 여러분에게 이자 25만 원을 주고도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35만 원을 챙깁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말이죠. 제 지인 중에 은행원으로 10년 넘게 일했던 최 팀장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술 한잔 마시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접근 권할 때마다 속으로는 미안할 때가 많아. 고객 돈으로 우리는 수익률 좋은 것에 투자하거나 비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데 고객한테는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면서 안전하다고 말해야 하니까. 이게 바로 은행원들이 절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은행이라는 거대한 돈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펌프질은 여러분이 하는데 쏟아져 나오는 물은 은행이 다 가져가고 여러분에겐 물 한 컵만 주는 꼴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은행 광고에는 적금이나 예금 이야기는 가득한데 인플레이션이나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을까요? 이제 눈이 좀 떠지시나요? 은행은 여러분이 경제를 잘 모를수록 그리고 안전이라는 단어에 집착할수록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불공평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 뇌가 손해를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적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유, 그 뇌의 오작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래, 머리로는 알겠어. 적금이 손해라는 거. 근데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너무 무섭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은 편하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소심한가? 아니요,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던 원시인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숲풀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조상들은 저기에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라고 기대하기보다 혹시 호랑이가 아닐까라며 도망칠 준비부터 했습니다. 이 공포에 민감한 유전자가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지금 우리 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굶주린 호랑이처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은 1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배에서 2.5배나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숫자로 환산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실제 심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100만 원을 벌 확률이 50%, 1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50%인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수학적으로는 해볼 만한 게임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이 게임을 거부합니다.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00만 원어치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자가 0원일지언정 원금이 1원이라도 깎이지 않는 적금을 선택하며 뇌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제 아는 후배 희영 씨 이야기예요. 희영 씨는 매달 200만 원씩 정말 독하게 적금을 부었습니다.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언니, 나는 내 돈 1원이라도 줄어드는 꼴 못 봐요. 라면서요. 그런데 희영 씨가 놓친 게 뭘까요? 1%의 하락이 무서워서 적금에 묶어둔 사이 물가는 매년 5%씩 올랐습니다. 희영 씨는 원금을 지켰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매년 5%씩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있었던 거죠. 뇌가 가짜 안전에 속아 진짜 위기를 못 본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침몰하는 배 안에서 내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휴, 내 방은 물 안 들어오니까 안전해 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방 안이 깨끗한 게 무슨 소용일까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년 뒤에 통장에 찍힐 숫자가 무서운가요? 아니면 10년 뒤에 내 돈이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현실이 무서운가요? 본능은 우리에게 적금해, 그게 안전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본능을 거슬러 뇌에 브레이크를 푼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적금의 배신과 우리 뇌의 오작동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주식에 다 꼬라박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제3막에서는 가난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부를 새롭게 설계하는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7번째 장,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으로 가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붙잡고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냉장고를 살 것인가? 7번째 장의 핵심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저축은 돈을 모으는 목적지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말이 쉽지. 투자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리스크도 크잖아. 그냥 적금처럼 편하게 돈 불리는 법은 정말 없는 거야? 아,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우리가 적금의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가 가난이었다면 이제는 공부하는 수고를 선택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금만 하는 사람은 11 전원을 골대 앞에 세워두고 수비만 하는 팀과 같아요. 실점은 안 하댔죠.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수비수, 현금을 적절히 배치하면서도 공격수, 투자 자산을 전방에 보내 끊임없이 골을 노립니다. 결국 승리는 공격을 하는 팀의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 보고서에 나타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이들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전체의 15%에서 20%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생산성 자산에 들어가 있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이미 완성한 겁니다.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 동안 돈을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연 2% 적금에만 넣었을 때입니다. 20년 뒤 여러분의 손에는 세후로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쥐어집니다. 둘째, 연 8% 수익률을 내는 자산 배분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인데 20년 뒤 결과는 어떨까요? 무려 5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이 태도 하나 때문에 갈렸습니다. 이 3억 원이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금이죠. 제 아는 선배 중에 아주 신중한 성격의 박 차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오직 적금만 믿던 분이었는데 5년 전 큰 결심을 하고 월급의 30%를 미국의 우량주 인덱스 펀드에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기도 해서 밤잠을 설쳤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박 차장님의 투자 계좌는 적금만 부었을 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박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적금은 내 노동을 저장하는 곳이었지만 투자는 내 시간을 복리로 돌려주는 마법이었다고요. 비유하자면 씨앗을 가방 안에만 넣어두는 것과 땅에 심는 것의 차이입니다. 가방 안의 씨앗은 절대 썩진 않겠지만 싹을 틔울 수도 없죠. 하지만 땅에 심은 씨앗은 비바람을 견디며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씨앗이라면 이제는 그 씨앗을 적금이라는 가방에서 꺼내 투자라는 땅에 심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씨앗이 몇 알이나 잠자고 있나요? 그 씨앗들을 언제까지 어두운 가방 속에 가둬두실 건가요?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땅에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무작정 심었다가 씨앗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내 자산을 지키는 하이브리드 전략과 실전 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당장 적금 다 해지하고 주식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잠시만요.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도박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장의 핵심은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적금이 나쁘다더니 왜 또 가지고 있으래?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 혼란스러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고가 납니다. 투자라는 엑셀을 밟기 위해서는 적금이라는 든든한 브레이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이제 전투부대입니다. 적금은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수비대이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은 최전방에서 영토를 넓히는 공격수입니다.
수비대만 있으면 땅을 넓힐 수 없고 공격수만 있으면 본진이 털릴 수 있죠. 부자들은 이 둘의 비율을 기가 막히게 조절하는 지휘관들입니다. 실제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통계적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2-3-5 법칙인데요. 소득의 20%는 비상금을 위한 단기 적금에, 30%는 연금이나 배당주 같은 안정적 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수펀드나 성장주 같은 공격적 자산에 배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천하무적 통장이 완성됩니다.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전부 적금에 넣으면 10년 뒤 이자는 세후로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략을 써서 50만 원은 적금에, 50만 원은 연 8% 수익률의 미국 지수 펀드에 넣었다고 해보죠. 10년 뒤 여러분의 이익은 얼마일까요? 무려 4,500만 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썼는데 전략 하나 바꿨다고 2,700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성실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제 조언을 듣고 적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매달 아이들 간식비 아낀 5만 원으로 전 세계 1위 기업들의 주식을 한 주씩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돈이 되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성실 씨의 계좌는 웬만한 정기예금 이자보다 10배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성실 씨가 그러더라고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갈 땐 몰랐던 세상이 주식 앱을 켜니 보이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양어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적금이라는 웅덩이에 물만 가두지 마세요. 그 물 안에 물고기, 투자 자산을 풀어넣고 새끼를 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낚싯대를 들이웠을 때 통통하게 살찐 부의 열매를 낚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은행의 친절한 이자 알림에 만족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 자산이 스스로 영토를 넓혀가는 짜릿한 숫자를 확인하실 건가요? 적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금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의 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닻을 올리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용기뿐입니다. 오늘 알부자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행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적금의 배신.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통장에 투자라는 새싹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돈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경제 멘토 알부자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